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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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메스몽 에세이 첫 번째 교육 과정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메스몽 대표이고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늦은 시간에, 그것도 월요일 밤이라는 이 힘든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사실 조금 감동받았어요. 제가 저희 이 스터디 처음에 한 10명 정도로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줄었나 봐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남성 호르몬이 줄었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10명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월요일이라는 황금 시간대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마 종강 때 10분 남는 거 아니겠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로 해요. 오늘 교육은 총 5부로 구성됩니다. 일단 교육 시작에 앞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의 목표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메인이 될 3부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요. 탐구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질문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영상 보겠습니다. 광고 영상 너무 웃긴다. 그냥 한 발씩이 아니야. 이 나이만 진짜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웃음 바이러스다. 웃음 바이러스. 여러분들의 수업은 즐거우신지요? 여러분, 메스몽 에세이가 뭘까요? 좀 생소하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메스몽 과정이 초등 내용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중등 내용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등 과정은 메스몽 지점 일부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던 교재가 2016년 이후에 리뉴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뭐 추가하는 정도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2023년에 초등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리뉴얼을 저희가 단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과 함께 중등 과정에 대한 리뉴얼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초등 과정과 차별화를 위해서 몇 가지 특징이 가미됐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기존의 이 무채색의 교재에서 화사한 교재로 탈바꿈합니다. 이 중등 과정이라고 무채색 교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게 최신 트렌드인, 들어보셨어요? 맨피스 디자인. 자, 맨피스 디자인을 채택해서 더욱 예쁘고 깔끔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사 내용을 강화한 거예요. 수학사를 알면 수학이 보입니다. 수학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사를 연계시켜서 당위성을 확보해서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스몽 과정과 좀 차이가 책을 기반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스몽 과정은 수학 동화를 선정을 하고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면 메스몽 에세이 과정은 주제를 기반으로 추천 도서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우리의 추천 도서는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인데 추천 도서는 조만간 다양하게 보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메스몽 에세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제 학부 때 성적표 캡처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랑이 맞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그게 아니라 저는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착각이었다는 거죠. 제가 메스몽 입사하기 전에 목동이랑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 그리고 뭐 수능 대비 수업을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 딴에는 이제 수학 도사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메스몽 입사한 지 이제 11년이 됐거든요. 제가 메스몽 입사하고 한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체바의 정리랑 메넬라우스 정리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이게 모양은 다른데 공식이 똑같아.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메넬라우스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겠네요. 체바 공식 베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메넬라우스가 나중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봤는데 메넬라우스는 기원전 사람이고요. 체바는 17세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학자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학생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용로그 공부를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복잡한 곱셈식의 근사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그럼 팩토리얼 근사값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때까지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수학 문제를 그냥 잘 푸는 거였구나. 나는 수학을 좋아한 게 아니라 문제집을 좋아했구나. 메스몽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선생님들 수학 좋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즐기지 않으면 이 수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선생님도 아이들도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차라리 문제집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착각하고 살아온 그런 거잖아요. 수학을 좋아하고 즐기는 선생님이 돼서 그 즐거운 바이러스를 아이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즐거운 수학 콘텐츠가 정말 많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 몇 개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즐거운 수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채널들인데 제가 이거를 교육 자료집에 깜빡하고 넣지 못했어요. 간단히 메모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이 이상엽이라는 분은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진가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2매스라는 이분은 김일희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이분은 사실 기업인이에요. 프린스턴에서 수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채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채널은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 대학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고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메스프레소는 수학을 개그로 승화시킨 그런 채널입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채널들이니까 이 채널들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전혀 관계자 아니고요. 자, 그런데 참 슬픈 게 우리나라의 수학 관련된 채널은 100만 구독자는커녕 10만 달성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00만 구독자 채널이 나오는 그때까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시작에 앞서 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Q&A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스몽 에세이 첫 번째 과정 출발할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정수입니다. 일찍이 가우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고 정수로는 수학의 여왕이다.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같은 종이었던 인간과 침팬지가 불과 700만 년의 짧은 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진화를 거쳤어요.
뭐 사실 인간도 다양한 종이 존재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호모사피엔스만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고 호모사피엔스만이 이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죠. 뭐 완전한 이족 보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불사용을 했다는 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이 수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호로 만든 숫자를 사용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침팬지와 달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이런 수체계 발전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수를 인지했다는 것을 알아내긴 했는데 사용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거죠. 그래서 수와 숫자에 대한 인간의 발견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수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특히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연수 개수를 세는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분수 그리고 무리수까지 발견되는 이 수 발견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인 음수의 발견 그리고 수학자들이 음수를 왜 인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극적으로 음수가 수책에 포함되게 된 그런 역사를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음수의 연산 방법을 공부합니다. 음수 연산의 엄밀한 수학적인 방법도 공부할 수 있겠는데 이건 아주 지루한 정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지루한 내용은 빼고 직관적인 방법론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도 데카르트의 수직선 모델을 사용하려고 해요. 뭐 덧셈, 뺄셈, 곱셈까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은 120분 3회로 구성됐습니다. 중간에 연습 문제를 넣어서요. 반 상황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심화반 이상 정도 수준이면 그 메스몽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면 심화반 정도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최상위 5학년 과정, 6학년 과정 정도를 할 수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심화반 이상이면 이 수업을 240분이나 뭐 180분 정도로 줄여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초등 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당연히 뭐 심화 과정까지 돼 있으면 좋고요. 수업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총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교시마다 120분씩입니다. 1교시에는 수책의 발전사와 뭐 정수책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2교시에는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각 교시마다 또 토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중요한 토픽들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수업에서는 수책의 발전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연산기호와 부호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업에서는 형식 부력의 원리, 이 내용이 이번 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세 가지 내용이 이 책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토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 수업의 흐름대로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각 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삭제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교시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동물들도 수를 알까요? 그 수를 인지하는 동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뭐 영장류는 물론이고 까마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의 한계는 명확하죠. 그들이 인지하는 수는 한 자리 정도의 자연수 범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물들이 인지하는 수의 한계가 자연수라는 거예요. 반면 인간은 자연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이것을 해낸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합니다. 이 사실로부터 현대 과학 문명을 만드는데 수체계 확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체계를 공부하고 발전시키는 게 다음 세대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까마귀 실험에 대해서 강연한 아주 좋은 영상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동물도 술을 알까요? 당연히 동물들은 술을 모르겠죠. 그런데 영장류들은 똑똑하니까 술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궁금해서 까마귀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까마귀가 동물 중에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팬지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자, 까마귀를 대상으로 동물들도 술을 알까,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까마귀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까마귀 알을 하나를 훔쳐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까마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한눈을 팔 때 알을 하나 또 훔쳐갔습니다. 이때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까마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훔쳐가 봤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이상한 거를 느꼈습니다. 내 알이 없어졌네?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까마귀가 1부터 4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전체 영상이 나오는 링크를 교육 자료에 넣어두었거든요.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아이들과 수와 숫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수가 뭘까요? 자, 이 글자 무슨 글자죠? 무슨 글자죠? 센수. 맞아요. 셈수예요. 셈수, 센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하는 게 수의 시작인 거죠. 수는 많다, 적다, 뭐 길다, 짧다 이런 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수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수 체계가 확장되면서 의미가 희석되긴 했습니다. 그럼 숫자는 뭐죠? 이 글자는 뭐죠? 이 글자는 글자자. 글자 맞습니다. 글자 자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건 수를 나타내는 문자, 그러니까 기호를 뜻하는 거죠. 숫자는 나라나 지역, 문명마다 다르게 사용됐어요. 그 숫자들이 나타내는 수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를 고대 이집트에서는 말 발굽 모양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X로 나타냈어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썼던 거죠. 10을 나타내는 기호는 다르지만 다 같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 책에서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수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는 수업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매스몽 에세이 과정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자연수 발견 이후에 뭐 가축의 수도 나타내고 과일 수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한 번에 진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5천여 년 전쯤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자연수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수를 만들었죠. 그 수가 바로 분수입니다. 5천 년쯤 전에 이렇게 분수를 포함한 유리수가 발견됐어요. 분수, 유리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마다 생각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때 사용이 돼요. 피타고라스가 두 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화음이라는 걸 만들었죠. 현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면 한 옥타브고 3대2면 완전 오도가 되고 이 비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순정률이라는 실험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수에 대해서는 매스몽 에세이의 8A1 과정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니까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가볍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의 히파수스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발견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연구하던 히파수스가 이 수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당시에는 피타고라스가 설파한 수체계를 사용했는데 그게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 그러니까 분수인 거죠. 그걸로만 이루어진 수체계였거든요. 히파수스가 이 수가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수는 어떤 집합에도 포함될 수 없고 자연수와 분수가 아닌 새로운 수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이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요. 무리수에 대한 내용 또한 매스몽 에세이 9A1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한 가지 여담인데 그 무리수는 잘못된 번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다. 그래서 무비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도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인데 피타고라스랑 히파수스 사이에 잘 알려진 이야기,
피타고라스가 히파수스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히파수스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히파수스가 실존 인물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해도 두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수들이 발견됐어요. 자연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까지 발견됐죠. 그런데 3세기경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돼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인 디오판토스가 방정식 연구를 하다가 6과 더해서 0이 되는 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수는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죠? 너 키가 몇이야? 저 마이너스 170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쓰여진 구장산술이라는 책에는 음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있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7세기가 돼서 인도의 수학자였던 브라마급타가 재산과 빈 모델로 음수를 표현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양수와 음수의 덧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뺄셈을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음수와 음수의 곱, 그러니까 빛과 빛을 설명하지 못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천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7세기에 데카르트는 수직선을 사용해서 음수를 표현했어요. 또 수직선을 사용해서 음수의 연산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조차 방정식의 근이 음수인 경우에 이걸 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무려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수학자들은 음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아요. 16세기의 까르다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정식의 근으로 음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7세기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 개의 수를 없애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후로도 18세기의 달랑베르, 19세기의 스탕달 이런 사람들도 다 음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19세기가 됐을 때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쯤에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해석학은 미적분학의 엄밀한 증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수체계에 대한 공리를 세우게 되면서 드디어 음수에 대한 완전한 공리 그리고 정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조지 피콧과 헤르만 한켈이에요. 이들의 공은 수를 양적인 개념에서 공리와 정리의 개념으로 끌고 내려간 건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 3교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다룰 예정이에요. 아무튼 이로써 수학자들을 힘들게 했던 음수 문제가 160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러셀이나 페아노, 데데킨트 이런 사람들의 연구로 복소수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수체계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심화학습을 하는 반의 경우는 복소수 체계까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때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가 아니라 새로운 수직선에 존재하는 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9A1 단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수에 대해서 EBS에서 제작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 개를 보고 갈게요. 근데 최고의 수학자들을 머리 아프게 만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음수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수는 구체적인 양을 세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수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수학자들은 음수를 가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수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이 책은 3세기에 저술된 중국의 고대 수학책 구장산술인데요.
정부술, 즉 양수와 음수로 셈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팔아서 번 돈을 정, 양수로 표현했고요. 가축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을 부, 음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양수는 빨간색, 음수는 검은색. 산대라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다양한 계산을 했습니다. 이후 7세기경 인도의 승려 브라마 굽타가 음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브라마 굽타는 양수를 재산으로, 음수를 부채, 즉 빚으로 표현했는데요. 한마디로 손해가 나거나 모자라는 것을 음수로, 이익이 나거나 남는 것을 양수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실용과 증명수학이 발달했던 유럽에서는 수세기 동안 음수는 의미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죠. 파스칼은 0보다 작은 수는 없다며 0은 빼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음수를 부정했죠. 달랑베르도 자신이 저술한 백과사전에서 음수는 가정이 잘못되어 나온 수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수학자들은 음수 앞에 붙는 음의 부호와 뺄셈 기호를 혼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음수를 보이지 않고 증명하기 힘든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1714년 독일의 과학자 파렌하이트는 화씨 온도계를 개발했는데요. 그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표시했습니다. 17세기 중반 오랜 논란 끝에 데카르트는 음수의 형태를 좌표에 넣어 사용했죠. 이로써 음수는 수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음수가 자연수와 함께 수의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0의 발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직선 기준점에 0을 표시하고 0보다 큰 수는 양의 부호를, 0보다 작은 수는 음의 부호를 붙이는데요.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하는데요. 정수와 유리수 모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답니다. 이때 대소관계는 A가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합니다. 자, 1교시의 두 번째 내용은 음수를 설명하는 수직선 모델이에요. 선생님들, 이 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식 한번 읽어보세요. 11 더하기 11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7은 플러스 7은 자, 그런데 제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식을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어 사용하지 않고 읽어보십시오. 11에 뭔가 7만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게 11 이상하다고 더하기 느꼈다면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정상이신 겁니다. 이게 같은 기호인데 다르잖아요. 왜 같은 기호인데 다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수직선 모델은 수의 위치로 수를 나타내는 거죠. 0을 기준으로 0의 왼쪽에 0보다 작은 수를 쓰고 0의 오른쪽에다가 0보다 큰 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양수, 음수 구별이 안 되니까 뭔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호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6세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16세기에 까르나노가 쓴 위대한 술법이라는 책인데 음수 앞에 M이라는 기호를 쓴 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더하기와 빼기 기호를 썼을까? 양수 음수에 왜 더하기와 빼기를 썼을까?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쓰면서 양수와 음수를 나타내는 툴이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여담이긴 한데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면서 음수를 수직선 모델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좌표는 14세기부터 사용됐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니콜라스 오렘이라는 사람이 시줄과 날줄을 사용해서 위치를 나타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좌표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좌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석 기하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우리 이제 이 두 개의 기호가 똑같아도 다른 의미, 다른 기호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위의 식은 11 더하기 양수 7이라고 읽어야 되고 아래 식은 11 빼기 음수 7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겠죠? 영어로 번역을 해봐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더하기는 add라고 하고요. 양수는 positive, 빼기는 subtract, 음수는 negative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인데 수학에 이렇게 의미가 다르지만 같은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미분을 나타내는 dy, dx 이거 분수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수처럼 표현을 하죠. 실제로 분수와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그리고 역함수를 나타내는 f 인버스 x 이것도 역수를 의미하는 기호와 똑같이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또 행렬의 곱셈인 행렬의 곱도 수의 곱셈과 똑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또 무한소를 나타낼 때도 그냥 0과 똑같은 기호를 쓰잖아요. 다른 의미인데 같은 기호를 쓰는 게 다수학자들의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연산 기호와 부호에 집중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생략할게요. 왜냐면 교과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절대값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담을 하자면 그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이 거리라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9에서 2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2점을 지나는 대원을 그렸을 때 그 대원에서의 호로 정의를 하죠. 또 예를 들어서 모눈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A부터 B까지 거리는 5가 되는 거죠. 이거를 택시 거리라고 하는데 심화반 정도에서는 저런 택시 거리로 원을 만들면 어떤 모양일까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실제로 택시 거리로 원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면 마름모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1교시 마지막 주제는 수의 대소관계예요. 자, 이 당연한 걸 왜 하나 싶은데 수학에서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단순한 걸 잘 정의해야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수직선에서 방향으로 대소를 정의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거를 음수까지 확장할 때 같은 정의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 원리가 우리 3교시에 나올 텐데 이번 정수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대소관계의 정의를 내리면 음수로 확장을 해도 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이따 마지막에 Q&A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인데요. 2교시에서는 정수의 덧셈과 뺄셈을 수직선 모델로 해보는 거예요. 또 1교시에서 던진 질문,
그러니까 더하기랑 양수, 빼기와 음수 기호를 왜 똑같이 썼는지 또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양수에서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찾아볼 건데 이건 참 쉽습니다.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곧잘 찾아내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1에서 우측으로 3칸을 이동한다. 그러면 빼기는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빼기는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4 빼기 3이라는 거는 4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3칸을 이동해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그대로 음수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 빼기 3은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3칸 이동하라는 거니까 답이 음수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방법으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볼까요? 자, 먼저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에 써 있는 거는 음수 1이고 그 다음은 빼기입니다. 기호가 똑같지만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음수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3칸 이동하세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음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0에서 3을 빼면 같은 방식으로 답이 음수 3이 돼요. 그런데 0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0을 이렇게 생략하면 아, 빼기랑 음수 기호를 똑같이 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결국 빼기랑 음수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높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수를 더하기 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음수 자체를 더하거나 빼는 걸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재산과 빚 모델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양수 5와 음수 3을 더해라. 그럼 이거는 재산이 5고 빚이 3이라는 거니까 이걸 더하면 답은 양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 모델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 5에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수 5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의 답이 양수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데요. 우리의 가설이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5 빼기 2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는 두 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양수 3 빼기 음수 2를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수직선에서 양수 3과 음수 2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수 3부터 음수 2까지의 거리니까 답은 양수 5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를 그대로 수직선 모델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 모델에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양수 3에서 출발해서 빼기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답이 양수 5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경우에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설, 그러니까 음수는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라는 가설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수직선 모델에서 이 더하기와 빼기의 기호 그리고 양수와 음수의 기호에 대해서 의미를 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호지만 더하기가 연산으로 쓰였을 때랑 부호로 쓰였을 때 읽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수직선에서 이동하는 의미도 다르다. 빼기 역시 마찬가지죠. 연산으로 쓰였을 때와 부호로 쓰였을 때 읽는 방법,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요. 수학적인 증명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수직선 모델이라는 하나의 설명 방법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실제 이 책에 보면 한켈이 들려주는 정수 이야기 보면 수직선 모델 외에도 음수 덧셈을 하는 다른 모델도 소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트와 너트 모델이 있는데 볼트는 양수 1, 너트는 음수 1로 보고 볼트와 너트를 결합한 모양을 0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뭐 또 바둑돌을 사용한 모델도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정수의 덧셈을 설명하기에는 참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뺄셈을 설명하려면 빼기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참 어렵고요. 그리고 곱셈을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썩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비슷한 예로 양수와 음수의 덧셈을 설명하기에는 참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트랑 너트, 흰 돌과 검은 돌처럼 이렇게 두 개의 묶음이 짝이 되는 경우를 두 개의 묶음이 짝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건 참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뭐 오른손 장갑과 왼손 장갑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양수와 음수의 덧셈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 실제 수업에서 굉장히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2교시의 수업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교시 가장 중요한 수업으로 가볼게요. 자, 재산과 빚 모델로 덧셈과 뺄셈까지 설명하는 것은 그럭저럭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곱셈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음수와 양수의 곱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빚과 빚을 진 횟수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음수와 음수의 곱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죠. 뭐 특히 음수와 음수의 곱을 빚과 빚의 곱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결과를 예상하거나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세기가 됐을 때도 여전히 음수의 곱을 빚과 빚의 곱으로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걸 생각해 보면 이 브라마급타의 재산과 빚 모델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음수와 음수의 곱을 빚을 갚아야 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음수와 음수의 곱이 나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니까 양수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말장난에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좀 다른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점의 속도와 시간과 위치,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속시 모델이죠. 다만 좀 거속시와 좀 다른 거는 여기서는 거리와 속력의 관계가 아니라 위치와 속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의 개념이 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속도도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양수인 경우는 동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고 속도가 음수인 경우는 서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양수인 경우에는 미래로 흐르는 방향, 그리고 음수인 경우에는 과거로 흐르는 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와 양수의 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수 2 곱하기 양수 3을 자 앞에 있는 거는 속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양수 2인 점, 그러니까 뭐 단위 시간당 뭐 1초라고 할게요. 1초당 동쪽으로 2칸씩 이동하는 속도로 자, 두 번째 있는 양수 3은 시간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초 후의 위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초에 2칸씩 이동하는 속도로 3초 후에 위치니까 동쪽으로 6인 점에 가게 되고 그러면 양수 6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방식으로 비슷하게 음수 2 곱하기 양수 3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음수 2라는 건 1초에 2씩 서쪽으로 이동하는 점이 있다. 그런 점이 3초 후에 어디에 위치하겠는가? 그러면 1초에 2씩 서쪽으로 이동해서 3초 동안 이동하는 거니까 음수 6에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양수 2 곱하기 음수 3. 그럼 이것은 1초에 2씩 동쪽으로 이동하는 점이 어떤 기준 시간부터 3초 전에 위치해. 그러니까 기준 시간에 딱 원점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과거에 어디 있었는가? 자, 동쪽으로 이동하는 자동차가 과거에 어디 있었는가? 그럼 당연히 서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음수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음수 곱하기 음수. 그러니까 1초에 2씩 서쪽으로 이동하는 자동차가 3초 전에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쪽으로 이동하는 점의 과거 위치니까 동쪽이 돼서 양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와 위치와 시간의 관계로 음수와 음수의 곱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력 모델은 수직선 모델이잖아요. 이번에는 수직선 모델을 사용해 볼게요. 수직선에서 곱셈은 띄어세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에서 양수 이 방향으로 3번 뛰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원점에서 음수 2 방향으로 3번을 뛴 거니까 음수 6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죠? 이거는 양수 2 방향으로 음수 3번 뛰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곱셈의 교환 법칙을 고려해 보면 이 답이 음수 6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띄어세기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 아까 전에 덧셈과 뺄셈에서 음수가 수직선에서 이동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예, 음수는 수직선에서 이동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3번 뛰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이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음수 3 때문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뛴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음수 곱하기 음수를 수직선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 음수 이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뒤에 음수 3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3번 뛰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으로 3번 뛰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모델로 이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해결됐어요. 그런데 두차 강조드리지만 이 방법은 수학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알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 왜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사실 이거 다 정의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잘 작동하는 수학이랑 뭔가 마찰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방법론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형식 부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형식 부력의 원리. 형식에 역하지 않는 원리라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정의되어 있는 수학적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양수에서의 대소 관계를 잘 정의해 두고 이거를 음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도 일종의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잘 정의되어 있는 형식을 바꾸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존 형식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은 형과 나의 나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나이는 0 이상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 집합이 될 거예요. 자, 이 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기 있는 점들을 왠지 왼쪽으로 더 그리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수학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다가 나 더 점을 찍고 싶어. 그래서 범위를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나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기존의 나와 형의 나이의 관계의 그 규칙을 깨지 않으면서 그 형식을 깨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점을 찍으면 왠지 선으로 연결하고 싶어져.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선으로 연결해서 다시 말하면 범위를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확장을 하면 세 번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범위를 확장하는 걸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저런 경우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근의 범위를 복소수까지 확장하는 거, 또 예를 들면 지수 법칙을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일종의 형식 불역의 원리예요. 형식 불역의 원리랑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함수의 정의역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적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적 연속 또는 해석적 확장이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서 -1과 1 사이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무한 등비급수를 구하는 이런 유명한 공식이 있죠. 우리 많이 봤던 공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의 범위,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 -1과 1 사이다 라는 범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식을 보세요. 자, 이 식은 공비가 -1인 거죠. 그런데 정의역의 범위가 없어졌으니까 위의 공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2분의 1이 됩니다. 또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비가 2잖아요. 그럼 위에 공식에다 넣으면 답이 -1이 돼요. 이걸 보고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양수를 더했는데 답이 -1이 돼. 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실 텐데 그냥 무한등비 그래프가 무한등비 급수의 값을 구하는 그래프가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장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 수학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적 연속을 기반으로 발전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만 가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리만 가설에 나오는 리만 제타 함수, 감마 함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석적 연속으로 확장이 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 삼각 함수가 바로 해석적 연속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삼각 B라는 건 예각에서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일반각으로 확장하는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하는 삼각 함수. 이것도 해석적 연속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해석적 연속은 함수의 정의역을 확장하는 개념이면 형식 불역의 원리는 이게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곱셈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양수에서 잘 정의된 곱셈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점집합이 돼요. 자, 이 정의역을 0 이상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이 관계를 그대로 정의역을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점들의 수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을 무너뜨리지 않고 범위를 확장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단순히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수의 대상을 더 이상 뭐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가 이제 기호화된 어떤 값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아무튼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음수의 곱이 왜 양수가 되는가를 이 형식 부력의 원리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수 연산에 대해서 완벽한 정의와 증명 이거는 그 조지 피콕 그리고 헤르만 한켈 이후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체계에 대한 공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엽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교육 자료에 링크를 달아뒀거든요. 물론 이게 정의만으로 증명을 하는 거라서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를 재밌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탐구 주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이 탐구 주제들은 정말 탐구를 해야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각 교실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복습용 주제들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선정해 놓은 탐구 주제는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경시반 아이들 그리고 심화반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탐구 주제들 위주로 넣어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탐구 주제는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했던 건데 양수와 음수의 기호를 다른 기호를 만약에 사용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해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제의 핵심은 이거죠. 다른 기호를 사용했을 때 일단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이 복잡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 수학 교육 때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다룰 건데요. 일단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연산 규칙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더하기와 양수가 만나거나 빼기와 음수가 만나는 모양이 똑같은 게 만나면 더하기로 바뀐다. 이런 규칙성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튼 연산 규칙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인 겁니다. 두 번째 탐구 주제는 양수와 음수를 사용하는 예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문제 만들기인데요. 예는 사실 워크북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이 예들을 사용해서 적당히 문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탐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진짜 단순한 문제 한두 개만 만들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과 영하라는 온도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산식으로 만드는 문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탐구 주제로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순한 그냥 복습용 주제니까요. 이건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수 연산을 설명하는 모델을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 난감한 주제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이게 꼭 반마다 한 명 정도는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아이디어들을 보면 뭐 전율이 흐르는데 그동안에 했던 아이들의 아이디어들이 이런 겁니다. 정말 재밌었던 게 양수와 음수를 양수는 엄마가 칭찬하는 횟수, 음수는 엄마가 잔소리한 횟수. 좀 찔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또 예를 들면 양성자와 전자로 설명한 아이도 있고요. 용돈과 소비, 뭐 참말과 거짓말 이런 걸로 그래서 거짓말의 거짓말은
샷말이다. 그리고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 이런 걸로 설명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소로 설명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참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이게 스프링이 장치되어 있는 시소에 한쪽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내려가는데 누르지 않으면 올라간다. 누르지 않으면 올라간다라는 그 아이디어로 설명했던 이게 저한테는 참 신선했던 주제입니다. 뭐 아무튼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상황을 약간 바꿔서 뭐 설명해 보는 뭐 그런 약간 복습의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제는 혼합 계산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이 연구도 꽤 중요해요. 자, 앞으로 연산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다룰 주제인데 이 문제 만들기를 할 때 문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정수의 혼합 계산 문제를 만들 때 나누기가 들어가는 순간 거의 대부분 답이 굉장히 복잡한 분수로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는 미션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문제의 답이 정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탐구 노트를 보면 아이들 탐구 노트에 지우개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계산하다가 분수가 나오면 여기를 좀 바꿔볼까? 또 계산하다가 분수 나오면 여기를 좀 바꿔볼까? 그러면서 계속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지우기로 식을 변형하면서 아이들이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2번째 미션은 어떤 정해진 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이 미션의 목적은 그 답을 먼저 정해놓고 이것으로 거꾸로 문제를 설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건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선 그렇게 거꾸로 문제를 설계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연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이 과정의 방법론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 설명해 주는 그런 미션으로 내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 문자로 받아보셨을 텐데 다음 수업부터는 우리 이 스터디룸에 입장할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자, 우리의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아마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학자 시리즈의 책의 페이지가 비밀번호입니다. 자, 제가 최소한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구들이 있겠죠. 자, 그 문구가 써 있는 제가 문장을 드리면 그 문장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바로 우리의 스터디룸 입장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니까 비밀번호 없이 진행을 했고요. 우리 다음 수업은 설 끝나고 하게 돼요. 다음 수업부터는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 Q&A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몇 개의 질문을 보내주셨냐면 무려 1개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질문이 질문이 1개라는 거는 제가 너무나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서인가요? 아니면은 별로 궁금한 게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용기가 없으셔서인가요? 자, 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라 저랑 아직 친하지 않아서 질문할 용기가 없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의 질문에 해석적 연속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무한 등비급수 예를 들어주셨는데 2의 거듭제곱의 합이 -1이 나오는 건 해석적 연속의 모순을 말씀하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석적 연속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 체계를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라마누잔이 이런 증명을 했어요.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하면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하면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연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아니, 자연수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12분의 1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 체계에서 생각하면 모순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실수 체계를 확장한, 실제로 이거를 초실수라고 부르는데 초실수 체계로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적 연속은 모순이 아니라 기존의 수 체계를 확장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수라고 하는 거를 실수 체계, 그러니까 수직선 하나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복소수라는 거, 특히 허수라는 게 허수, 가짜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존의 수직선이 아닌 새로운 수직선에 있는 수다라고 수의 차원을 확장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석적 연속이라는 건 기존의 실수 체계에서 모순이 되겠지만 그 수 체계 자체를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생님들, 우리 수업이 11시 30분까지잖아요. 11시 30분? 근데 항상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일찍 끝내주시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간 남았지만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린 그 교육 자료를 컴퓨터에서 열어보시면, 예를 들면 뭐 구글 크롬 같은 걸로 열으셔도 되고요. 어도비 아크로벳 이런 걸로 열으셔도 되고, 거기에 보면 영상들의 링크들이 있어요. 또 자료들의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바로 링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링크의 내용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상 링크들 중에 제가 했던 강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 수체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거 참 좋은 강의니까요. 예, 이거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우리 3주 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이상하네요. 3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잠깐 눈물 났다는 건 비밀로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